하보우만의 약속 이승만 5-7강입니다. 조선은 어떻게 미국과 수교했나? 키워드입니다. 하여장의 설득과 황준원의 조선 책략, 고종실록에 기록된 조선조정회의, 조선의 개국일지, 조미수호 통상조약, 그리고 고종이 보낸 친서, 영남만인소와 홍제학의 척외소에 대한 기록을 살펴보겠습니다. 83년, 84년 이렇게 보빙사와 그 다음에 초대 주미 조선공사 박정양 이렇게 해서 미국과 수교를 한 후에 외교 관계가 이제 되죠. 미국 공사는 이제 미리 와 있었죠. 먼저 우리는 대신 보빙사를 이제 파견한 것이고, 하여장의 설득, 만국과 더불어 교섭하는 것은 이익은 있으나 손해는 없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김기수가 보고한 내용과는 반대죠. 이것은 만세에 한 번밖에 없는 기회인 만큼 놓쳐서는 안 됩니다. 만약 굳이 관문을 닫고 거절하려다가 다른 나라에 뜻하지 않은 파란이 생겨 일이 다급해졌을 때 조약을 체결하면 그때에는 엄청나게 큰 손해를 입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실로 조선이 미국과 수교하는 데 가장 중요했던 그 역할을 한, 또는 뒤에서 푸시한 사람들은 이제 일본과 청나라입니다. 각자 이제 국제정치상 그런 것들이 자기 나라 입장에서 필요했던 것이죠. 조선 책략입니다. 황준원. 러시아가 낭진처럼 이리 같은 진나라라는 뜻입니다. 낭진처럼 영토 확장에 주력해온 지 300여 년. 그 첫 대상은 유럽이었고 다음은 중앙아시아였으며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동아시아로 옮겨졌으니 그 첫 번째 대상이 마침 조선이 되어 그 피해를 입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오늘날 조선의 입장에서는 러시아를 막는 일보다 더 급한 일이 없을 것이다. 러시아를 막을 수 있는 조선의 책략으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 그것은 오직 중국과 친하고 일본과 맹약을 맺으며 미국과 연계함으로써 자강을 도모하는 길뿐이다. 조선 책략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영러 그레이트 게임에서 러시아가 아시아로 진출을 하죠.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오늘날 연해주, 이게 우리 역사를 상고사로 올라가 볼수록 우리의 선조들이 살았던 땅이었음을 많은 곳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조선 책략 자체가 그대로 국제 정치를 말하고 있죠. 이 당시에 러시아를 이렇게 그 해양 세력들이 연합해서 막고 이러는데 우리가 결국엔 아관파천하고 러시아 청나라가 안 되니까 러시아 쪽에 붙었다가 이제 결국은 나라를 이제 만국에 이르게 한 것이죠. 오늘날도 참 염려가 되는 것이 미중 패권 전쟁 속에서 왜 이렇게 패권에 도전하는 나라에 우리가 줄을 대려고 할까? 이승만 대통령이 80년 전에 너무도 굳건한 동아줄을 잘 잡아놨는데 그거를 기어이 풀고 왜 패망의 썩은 동아줄을 잡으려 하는지. 러시아가 블라디보스톡에 군함 16척을 집결시켰습니다. 만일 러시아가 부동항을 찾는다면 당연히 중국이나 조선에 눈독을 들일 것이고, 조선은 서양 국가들과 아무런 조약도 맺지 않았고 국제법도 준수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조선이 러시아의 공격을 받더라도 아무도 개입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조선은 미국과 같은 서방 국가들이 조약 체결 여부를 타진해 오면 거절하지 마십시오. 빨리 국교를 맺으십시오. 이게 청나라에서 조선 책략을 통해서 조선에게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종실록에서 이 조선 책략에 대해서 어전 조정회의한 것을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최응이 아뢰기를 우리나라의 백두산 북쪽은 바로 러시아의 국경입니다. 비록 큰 바다를 사이에 둔 먼 곳이라도 한 척의 돛단배로 순풍을 타면 오히려 왕래할 수 있는데 하물며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두 나라의 경계가 서로 접한다면 더 말할 것이 있겠습니까? 보통 때에도 숨쉬는 소리까지 서로 통할 만한데 얼음이 얼어붙으면 비록 걸어서라도 건널 수 있을 것입니다. 바야흐로 지금 러시아 사람들은 병선 16척을 집결시켰는데 배마다 3,000명을 수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 추워지게 되면 그 형세는 틀림없이 남쪽으로 향할 것입니다. 그 의도를 진실로 헤아릴 수 없으니 어찌 대단히 위태롭지 않겠습니까? 흥선대원군의 형이 이렇게 의견을 말합니다. 고종이 하교하기를 일본 사람들의 말을 보면 그들이 두려워하는 바는 러시아로서 조선이 대비하기를 요구하는 듯하지만 사실은 조선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 나라를 위한 것이다. 국제정치의 기본이죠. 이최응이 아뢰기를 조선이 만일 방비하지 않으면 그들 나라가 반드시 위태롭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렇더라도 우리나라에 어찌 러시아 사람들의 뜻이 일본에 있다고 핑계대면서 심상하게 보고만 있겠습니까? 방비 대책에 대하여 우리 스스로가 어찌 강구한 것이 없겠습니까마는 청나라 사람의 책에서 논한 것이 이처럼 완벽하고 이미 다른 나라에 준 것은 충분한 소견이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중 믿을 만한 것은 믿고 채용해야 할 것은 것입니다. 저는 이채응의 말에 동의가 됩니다. 지난 6월에 미국 사람들이 동래부에 왔었는데 본래 원수진 나라가 아니었으므로 그들이 만약 서계를 부에 바친다면 동래부에서 받아도 잘못될 것은 없으며 예주에 바친다고 한다면 예주에서 받아도 역시 괜찮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서양 나라라고 해서 거절하고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내 신문지상에 널리 전파되어 마침내 수치가 되고 모욕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미국에 대해 무슨 소문을 들은 것이 있어서 원수진 나라라고 하겠습니까? 먼 지방 사람을 회유하는 의리에 있어서 불화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할 듯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풍습이 본래부터 이러하므로 세계의 웃음거리가 된다. 비록 서양 나라들에 대해 말하더라도 본래 서로 은혜를 입은 일도 원한을 품은 일도 없었는데 애당초 우리나라의 간사한 무리들이 그들을 끌어들임으로써 강화도와 평양의 분쟁을 일으켰으니 이는 우리나라가 스스로 반성해야 할 바이다. 몇 년 전에 서양 사람들을 중국에 들여보낸 것은 중국의 자문에 의하여 좋게 처리하였다. 대체로 양선이 우리 경내에 들어오기만 하면 대뜸 사학을 핑계내는 말로 삼지만 서양 사람이 중국에 들어가 사는데도 중국 사람들이 모두 사학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직 들어보지 못하였다. 이른바 사학이란 배척해야 마땅하지만 불화가 생기게까지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래서 고종은 물론 영의정까지 서양에 열어야 한다고 하자 조선이 급격하게 개국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이랬습니다. 잠깐 조선의 개국 일지를 볼까요? 1880년 8월 11일 2차 수신사 김홍집 도쿄 도착으로부터 정리를 해봤습니다. 미 해군 제독 슈펠트가 이홍장 만나고 김홍집이 귀국하고 이동인을 밀사로 파견하고 어전회의에서 조선 책략을 논의하고 방금 봤죠? 이홍장과 신식무기 제조와 군사훈련도 상의를 했습니다. 81년으로 넘어갑니다. 이동인이 일본에서 귀국합니다. 인천 제물포 개항을 결정합니다. 순식간에 다 1월 달에 다 이루어집니다. 근대기구 통리기무 아문을 설치합니다. 일본의 신사유람단을 파견합니다. 5월 달에 신식군대 별기군이 설치됩니다. 10월 달에 신사유람단 귀국하고 11월 달에 청해영선사 파견합니다. 1년 사이에 이러한 일들을 다 일사천리로 고종이 시행을 하죠. 조선 조정해입니다. 경진년 겨울 텐진 해관도 정조여가
소전 이홍장을 말합니다. 뜻에 따라 우리나라 연공사신에게 편지를 주어 우리 조정에 전하게 했는데 연미에 7가지 이익이 있음을 논하는 것이었다. 미국과 교류하는 것에 이익이 있다는 것이죠. 또 말하기를 조선이 이미 일본에 통상을 허락했으니 각국이 반드시 이 전례를 끌어대며 몰려올 것입니다. 만약 전부 사절할 능력이 있다면 금일의 논의는 참으로 군더더기 말이 될 것입니다. 만약 그것이 절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지인데 기어코 훗날을 기다렸다가 별도로 곡절이 생긴 뒤에 허락하기보다는 차라리 금일을 허락해서 형적 혐의를 없애는 것이 낫고, 기어코 여러 나라가 번갈아 침범하기를 기다리기보다는 차라리 그 중에 비교적 친할 만한 나라를 골라서 먼저 끌어들여 우방으로 삼는 것이 낫습니다. 부디 학생을 텐진에 유학시킨다는 명목을 내세워서 사리를 이해하는 대신을 선발하여 텐진으로 보내 상의해서 처리하게 하십시오.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 논의는 반드시 신중히 비밀을 지켜서 다른 이웃 나라가 알게 하지 마십시오라고 했다. 주상께서 이 논의를 간합하셨다. 하지만 흉흉한 국론이 서양과 화친하는 것을 그러다고 하여 억지로 막을 수 없었으니 어찌하겠는가. 이 뭘 말합니까? 이 항로의 그 우의정 척사파들의 주장, 영남만인소, 홍제학의소, 그리고 친청파인 민씨 척족, 반대 목소리가 컸죠. (1880년부터) 미국은 계속 기다리고 있고 청일은 계속해서 조선에게 미국과 수교하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2년이 지나서야 조선은 겨우 황제 칙령령으로 답을 한 것입니다. 청이 다시 특명정권 대사를 보내야 한다고 요구해오자 82년 4월 4일 어윤중을 조약조문을 검토하는 문의관에 임명, 미국과의 협상을 위해 청에 파견합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도 슈펠트가 아직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조선과의 수교를 위해서 81년 7월부터 기다렸지만 조선의 대사는 아직 오지 않은 상황. 슈펠트가 그러면 이야기는 진행됐듯하니 내가 조선에 가서 협상하겠습니다. 이홍장은 이를 만류하면서 정 못 기다리시겠다면 내가 조선을 대신해 조약을 맺겠습니다. 이홍장이 우리 국가를 대신해서 조약을 맺어주겠답니다. 이홍장이 조선을 대신해 조미 수호 통상조약을 협상합니다. 실제로. 그리고 청이 서양 국가와 맺은 조약보다 훨씬 평등한 조약을 맺어줍니다. 조선이 맺은 것이 아니고 이홍장이 맺어줍니다. 참 슬픕니다. 조선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대신 조정은 청의 속방이라는 내용을 포함시키고자 했다. 이홍장은 버리질 못했죠. 그러나 슈펠트는 근대화된 사람입니다. 청과의 조선 관계를 조약에 넣을 필요가 없다 하고 거절을 합니다. 그러자 고종이 또 보낸 친서가 있습니다. 대조선국 국주가 조회합니다. 생각컨대 조선은 본디 중국의 속방이지만 내 치와 외교는 예로부터 대조선국 국주의 자주에서 나왔습니다. 이제 대조선국과 대미국이 상호 입약했으니 이치상 평행하게 서로 대해야 할 것입니다. 대조선 국주는 장차 조약 내의 각 조관을 반드시 자주의 공례에 따라 승인하고 준수할 것을 분명히 윤허했습니다. 대조선국이 중국의 속방이 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 분수에 따라 응당행해야 하는 각 사항은 모두 대미국과는 조금도 관계가 없습니다. 라고까지 씁니다. 의원을 파견해서 조약을 체결하는 것 외에 문서를 갖추어 조회하니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고종이 수호 통상 조약을 맺는 과정에서 이렇게 친서까지 보냅니다. 조선에서도 청의 속방이라는 내용을 넣어달라고 요구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슈펠트가 거절하니까 이틀 후에 고종이 이제 이렇게 친서까지 보낸 것입니다. 속방은 속방인데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제 친서를 보낸 것이죠. 1882년 5월 27일 영국 함대 사령관이 제물포에 도착. 서구 열강이 아시아 전역에 진출하고 있던 상황. 인도와 동남아시아, 청과 일본까지 개항했지만 조선만 끝까지 닫혀 있었다. 그때의 상황입니다.
1876년 강화도 조약 후에도 닫혀있던 조선이 1882년 미국과 수교를 맺은 것이다. 미국과 조약을 맺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영국 극동함대가 나타나 우리 영국과도 수교를 맺읍시다. 1882년 6월 6일 마건충이 작성한 조미수호 통상조약 내용 그대로 조영수호 통상조약을 체결합니다. 이번에도 마건충이 도우면서 조선은 청해 속방을 포함시키려 했지만 영국 역시 거절한다. 1882년 6월 30일 조독수호 통상조약을 또한 체결합니다. 내용은 똑같습니다. 고종은 모두 친서를 첨부해 조선은 청해 속방이나 귀국과의 관계에는 상관없다고 밝힙니다. 서구 열강이 청나라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일본과 조선에도 진출하면서 1842년 청은 아편전쟁 후 난징조약으로 개항하고 1854년 일본은 미일화친조약을 통해 개항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조선은 개항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 문제가 조약을 체결하는데 계속 문제가 됐습니다. 조선은 청의 속방이니 우리가 결정할 수 없다. 조선 관리가 이랬답니다. 그러면 청나라에서는 속방이지만 내치와 외교는 조선이 자주적으로 한다. 또 이렇게 이제 핑퐁을 하니까 서양 열강이 이해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이제 이홍장이나 일본의 메이지 지도자들이 더 이상 조선을 고립시킬 수 없다는 것을 자각하게 됩니다. 조선은 아직도 국제 정세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수백 년 동안 명나라, 청나라에 이렇게 의존해서 살다 보니까 우리의 자주 능력이 많이 약화가 됐던 것 같습니다. 뭐 청나라도 아주 비참하게 깨졌죠. 그 연명원 다 불탔죠. 그래서 그 서양의 문학가가 연명원 불태운 거를 가장 야만적이다 이렇게 영부를 비난도 이제 했습니다만은 그렇게 넓고 화려했었다고 그러는데 다 불타 없어졌죠. 열강들이 이렇게 힘있게 청나라를 참 너무도 손쉽게 다 저러고 있는데 아직도 청에만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의존성을 깨뜨려야 되겠다. 그 자각한 사람이 바로 개화파, 김옥균, 박영효, 서재필, 윤치호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독립당이라는 것이죠. 청으로부터 독립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제 독립 없이는 근대 국가가 될 수 없다. 이제 이렇게 이 사람들은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조선은 변하지 않는다. 결국 속방 관계는 청일 전쟁을 치르고야 정리한다. 기어이 매를 맞고야 정신을 차린다. 우리가 성경 구절에서 참 봅니다만 세상에 가장 미련한 사람이 꼭 경험하고야 알게 되는 사람이랍니다. 선배들, 앞서 산 사람들의 경험을 듣고 그거를 간접 경험이라고 하죠. 그거를 이제 거울 삼아 지금 우리는 경험하지 않고도 그 고생을 피해가면 그게 현명한 사람인데 꼭 몸으로 겪고야 정신을 차린다. 이제 미련한 사람이라고 이제 그럽니다.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 시모노세키 조약 1조에 그걸 넣습니다. 청은 조선이 완전한 자주 독립국임을 인정한다. 이렇게 돼서 이제 독립문까지 건립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영은문을 독립문으로 모화관 이제 그 접대하던 거기를 독립관 이렇게 되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일본 제국주의에 이제 했던 독립운동을 기념하는 장소로 지금은 이제 쓰이고 있습니다. 근데 청나라는 다 망했죠. 그러나 처음은 청나라로부터 독립이었습니다. 영남 만인소가 또 이렇게 장구하게 아주 애절하게 봅니다. 그러나 내용이 이제 국제정치를 그 당시에 국제정세를 너무 모르고 하는
이제 그런 말들입니다. 한번 참고 삼아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본으로 말하면 우리가 견제해야 할 나라입니다. 국경 요새지의 험준하고 평탄한 지형을 그들이 이미 잘 알고 있으며, 임진왜란 얘기죠. 수로와 육로의 요충지를 그들이 차지하고 있는 터에 우리의 대비가 없는 것을 엿보고 함부로 돌격한다면 어떻게 막아내겠습니까? 이렇게 소를 제기합니다. 오늘날 국제정치를 공부한 이제 우리들로서 볼 때는 참 어두운 생각이죠. 맞질 않는 것이죠. 미국으로 말하면 원래 우리가 잘 모르던 나라랍니다. 이렇게 이제 쭉 쓰는데요. 패권국과 패권에 도전하는 국, 약소국인 우리의 선택은 이길 곳을 선택해야 되는데 질 곳을 선택하면 그대로 패망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국제정치상으로 보면 모든 전쟁은 다 이웃나라와의 전쟁이지, 우리가 멕시코와 싸울 일이 있습니까? 우리가 아르헨티나와 전쟁할 일이 있습니까? 그런 것이죠. 결국은 가까운 나라들과의 문제죠. 진실로 황준원의 말처럼 러시아가 정말 우리를 집어삼킬 만한 힘이 있고 우리를 침략할 뜻이 있다고 해도 만리밖에 구원을 앉아 기다리면서 혼자서 가까이 있는 오랑캐무리와 싸우겠습니까? 러시아가 쳐들어오면 멀리 있는 미국이 언제 와서 도와주겠는가? 이제 그런 얘기로 보입니다. 사실로 6.25 전쟁 때도 소련은 이미 들어와 있었고 미국은 오키나와에서 오는데 한참 걸렸죠. 6.25 전쟁이 끝나고 이제 10월 1일이면 한미동맹 이제 체결한 날이 됩니다만은 휴전협상 과정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한미동맹을 그렇게 고집을 했고 한미동맹을 53년 10월 1일에 맺고 나서도 1년을 넘게 계속 끕니다. 그래서 발효가 54년 11월 달에 발효가 됩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제 이런 것입니다. 북한이 무력 침공을 하면 미군이 자동 개입을 해야 되는데 그 조항을 아무리 늘리려고 해도 미국이 들어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꼭 필요했거든요. 우리 안보를 위해서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조항은 넣지를 않고 미군을 휴전선 최전방에 배치해서 JSA 이제 그렇게 배치하도록 그렇게 이제 하는 것에 이제 합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무력 침공 시 자동 개입에 이제 효과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맨 전선에 미군이 있으니까 미군을 넘어서 침공할 수는 없거든요. 그럼 미군한테 공격을 한다는 얘기는 미국한테 공격하는 것이죠. 이제 그런 효과를 얻고 나서야 54년 11월에 가서 이제 발효가 드디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그걸 그렇게도 끈질기게 미친 늙은이나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끈질기게 해서 안보를 확보해 놓은 것이고, 그리고 나서 이승만 대통령이 그런 말을 하죠. 이제 안보가 이렇게 돼 있고 앞으로 우리 민족은 이러한 안보 바탕 위에서 경제 발전을 누리면서 이제 행복하게 살 것이다. 이렇게 이제 그 성명을 발표를 하죠. 사실로 그렇게 됐죠. 지금까지 80년 동안 이 한반도에 그렇게 세지도 않은 훨씬 센 나라들이 옆에 있는데 전쟁 없이 이렇게 지낼 수 있는 것이 우연이겠습니까? 제가 우리 민족의 서바이벌 워를 정리해 봤습니다. 그 단군 조선 이전에는 이제 제야사학에서 가르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참고한 것이고요. 조선 이후에도 제가 우리는 이제 흔히 통칭해서 그냥 중국이라고 합니다만
그거를 종족별로, 나라별로 쪼개서 만들어 봤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민족사학에 의하면 배달국의 치우천왕 때 BC 27세기입니다. 그때 제후국이었던 유웅국의 헌원, 이 사람이 황제입니다. 같은 동이족 계열로 치우천왕에 이제 도전했다가 깨져서 이제 저쪽 서쪽 변방으로 산비탈로 귀양 가서 이제 평생을 살다가 이제 죽은 황제 헌원입니다. 그리고 그 헌원의 후손 중에 한 300년쯤 지나서 이제 요임금과 순임금 이렇게 이제 다시 저들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전쟁이 있었고, 그 다음에 단웅국, 염제 신동의 그 신동국을 이어서 이제 그 단웅국, 치우천왕이 단웅국을 세워주는데, 그때 이제 그 단웅국의 비왕이었던 왕검이 BC 24세기입니다. 그때가 요임금입니다. 요임금 이때 또 전쟁을 치러서 요임금이 기습해서 이제 단웅국을 멸망시키죠. 그래서 단군왕검이 지방 순찰을 갔던 사이에 이렇게 된 그 수도가 점령이 되니까 피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피신을 해서 세운 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단군 조선이 되겠죠. 단군 왕검 조선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요임금과 싸운 겁니다. 우리가 그 성리학에서는 요순, 태평성대 이렇게 해서 담자 이렇게 하는데 그 요입니다. 이 요도 그렇게 훌륭한 그렇지가 않은 얘기들이 참 많습니다. 뭐 누구를 죽이고 뭐 왕위를 차지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 단군 왕검의 나라를 이제 기습해서 그 점령해 버린 거예요, 요임금이. 그래서 고조선을 세우게 된 이제 계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2300년부터 한 뭐 2000년 이상 이제 갔으니까 나라가 이제 오래 갔죠. 근데 마지막에 우리가 아는 대로 195년인가요? 그래서 그 위만 조선에서 이제 그 한나라와 싸워서 여기서 이제 망하게 되죠. 그래서 109년이죠. 서기전 108년, 109년 그렇게 되죠. 그리고 이제 이후에 우리가 아는 대로 고구려가 싸운 것은 중국이 아니라 진화가 아니라 같은 고조선의 후예인 선비족의 수나라이고 선비족의 당나라이고 그 다음에 발해라고 알고 있는 대진이 싸운 것도 8세기에 선비족의 당나라이고 10세기에 싸운 것도 같은 고조선의 후예인 거란족의 요나라입니다. 중국이 아닙니다. 고려시대로 넘어옵니다. 서희, 강감찬, 요나라와 싸웠죠. 거란. 그 다음에 13세기에는 누구와 싸웠습니까? 같은 고조선의 후예, 오한 선비의 후예, 시루이 몽골과 싸웠습니다. 중국이 아닙니다. 16세기에 조선, 임진왜란이 있었죠. 1592년, 98년. 일본도 크게 보면 우리의 상고사를 보면 연나부 부여, 뭐 의라로 해서 이렇게 내려가고 그 다음에 삼국시대에 뭐 다 건너가서 일본의 역사를 다 만드는 것이니까 종족으로 보면 사실은 일본도 우리와 굉장히 가까운 그런 것이죠. 중국이 아니죠. 그 다음에 17세기에 청나라, 병자호란, 만주족, 뭐 우리와 굉장히 가깝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20세기에 대한제국 때 일본에 의해서 이제 우리나라가 합병이 되고 그 다음에 20세기에 6.25 전쟁, 대한민국 이때는 중공이 쳐들어오죠. 이때는 이제 진화, 한족이 나라를
나라의 주권을 가지고 있죠. 21세기의 대한민국, 지금 미중 패권 전쟁과 한국의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통일 한국을 해야 됩니다. 그 적대국은 어디일까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체를 보면요, 제가 우리 역사를 전체적으로 구상하는 것은 현재 중국이라는 이름으로 중국의 정사 25사, 24사의 이제 청나라 뭐 이렇게 해서 25사, 이거를 이제 중국의 역사로 저들은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원나라도 있고, 근래에는 뭐 고구려, 그 다음에 발해, 하여튼 현재 그들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저 만주 일대의 모든 역사가 이제 그들의 지방 정권으로 지금 다 편입이 돼 있습니다. 그들의 역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 나름대로 우리 역사를 다시 이제 어떻게 정리를 해볼까 하는 이제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그겁니다. 이거를 종족별로 예전에 그 고조선에 뿌리를 두고 있는 각 종족들, 그 종족들을 범한국사로 묶어서 꼭 우리 역사라고 뭐 주장을 할 뭐 그건 아닐지라도 범한국사, 동이한국사 내지는 이렇게 종족 개념으로, 그들은 영토 개념으로 보지만 우리는 종족 개념으로 해서 범한국사를 한번 해서, 그렇게 되면 여기에서 그 헌원이나 요임금의 시대, 그 다음에 수, 당, 뭐 요, 원, 일본, 청나라, 뭐 그 다음에 이제 그 좀 더 넓히면 신동시의 후예라고 하는 그 베트남, 그리고 그 동남아시아 일대 이제 소수민족들, 이런 분들의 역사도 이제 그 범한국사적인 차원에서 같이 한번 다뤄보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 재밌을 것 같습니다. 고종이 말합니다. 영남만인소에 대해서 간사한 것을 물리치고 바른 것을 지키는 일에 어찌 그대들의 말을 기다리겠는가. 다른 나라 사람의 사의 조선 책략의 글은 애당초 깊이 파고들 것도 없지만 그대들도 또 잘못 보고 지적함이 있도다. 영남만인소의 상소를 잘못 본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고종은 개국의 의지가 강했습니다. 그런데 홍제학이 또 척외소라는 상소를 올립니다. 꽤 임금이 받아들이기 힘든 아주 무례한 그 이항로의 예를 들어가면서 그렇게 이제 말합니다. 결국은 이제 처형을 당할 정도가 됐죠. 참 홍제학이 척외소를 보면 그 당시에 정통 성리학자들, 의정 척사파들의 생각이 참 지금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이제 그런 사고들을 목숨을 바쳐 지키고 있습니다. 참 이렇게 되네요. 300년 전에 이른 명의 멸망했는데 그걸 또 소중화로서 끝까지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을 사는 시대에도 어떤 잘못된 이념이나 나라를 흥하게 할 수 없는 그런 사상에 붙들려서 지금 이러한 모습으로 나라를 망가뜨리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일입니다. 이제 홍제학의 상소가 이렇게 계속 아주 그 고종을 화나게 하면서 나옵니다. 의정 척사파의 급격한 개국에 대한 반대가 이제 이모군란으로 발발됩니다. 이제 그 대원군을 다시 이제 하게 되죠. 그러나 결국 홍제학은 이제 참수당하죠. 이렇게 되고
AI를 찾아봤습니다. 이모군란은 이제 이렇게 좀 해서 한 페이지로 제가 이제 따와 봤고요. 한번 좀 보시면 되겠고요.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정리합니다. 조선이 어떤 과정을 거쳐 미국과 조미 수호 통상조약을 맺게 되었는가? 그리고 조약을 맺게 된 국제적인 요인, 즉 조선을 에워싸고 있던 국제적 지정학적 환경은 무엇인가? 1882년 조선이 본격적으로 미, 영, 독 등 서양 국가와 조약을 맺으면서 강화도 조약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진정한 개국이 이루어지기 시작한다. 국제정치를 너무나도 몰랐던 의정 척삭파들이 극렬하게 반대한다. 영남만인소와 이항로의 후학 홍제학의 상소 등 이들의 급격한 개국 반대가 이모군란으로 이어진다. 이상 친미 기독교파 이승만 조선이 미국과 수교한 7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